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순간에 양심을 버리느냐가 아이의 인생 한가운데 기질로 남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무섭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짓는 업은 자식이 등에 지고 간다. 저는 이 말을 겁주기 위한 미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반복의 결과입니다. 가정에서 반복되는 말과 행동은 아이의 기준이 되고, 기준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무엇을 하느냐는 단지 부모의 인생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 설계도가 되는 셈이지요. 오늘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혹은 고집으로 저지르는 행동 중 자녀가 평생 짐처럼 끌고 가기 쉬운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되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쁜 부모다라는 낙인이 아닙니다. 이 7가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바꿀 길이 보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덕은 완벽함이 아니라 고쳐나갈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는 모습입니다. 집안에서 조부모를 무시하고 말로 함부로 대하고 불편한 존재로 밀어내는 장면을 아이가 반복해서 본다면 아이는 한 가지 규칙을 배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데 이 규칙은 반드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사랑이란 원래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 반대로 배워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이가 속으로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점입니다. 나도 언젠가 필요 없으면 버려질 수 있다. 이 불안은 자녀가 성장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할 순간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립니다. 결혼을 해도 친구를 사귀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안전감을 잃습니다. 부모가 조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자녀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뼈대가 됩니다. 둘째, 외도나 부정 혹은 가정을 흔드는 욕망의 방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적인 도덕만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집은 안전기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기지 안에서 거짓말이 늘고 감정이 폭발하고 눈치와 침묵이 반복되면 아이는 배웁니다. 사랑은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사랑을 하면서 불안합니다. 가까워질수록 도망가거나 반대로 상대를 붙잡고 확인하려고 애씁니다. 사랑이 원래 따뜻한 품이어야 하는데 아이에게는 전쟁터가 됩니다. 이때부터 아이의 삶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 관리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셋째, 부모가 만드는 가장 무서운 업, 바로 말로 짓는 업입니다. 욕설만 문제가 아닙니다. 비난, 비교, 조롱, 낙인, 한숨, 냉소, 너는 원래 그런 애야 같은 말이 아이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부모는 훈육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존재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왜 이것도 못하니는 아이에게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너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판결로 들립니다. 아이는 2가지 중 하나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끝없이 깎아내리며 살아가는 사람, 다른 하나는 공격을 먼저 해서 상처받지 않으려는 사람.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말은 칼이 아닌데 상처는 칼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투는 자녀의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자녀가 혼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결국 부모의 말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넷째, 정직을 가볍게 여기는 집입니다.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세상 사는 요령이라며 합리화하고 남의 것을 억지로 취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태도. 아이는 부모의 설교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행동으로 배웁니다.
부모가 편법을 쓰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도덕을 손해로 배웁니다. 그러면 인생이 늘 갈라집니다. 정직하게 살면 뒤처질까 두렵고 편법을 쓰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결국 안정된 자존감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면 어떤 성공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섯째, 술과 도박, 과소비 같은 중독과 방임입니다. 중독은 한 사람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약속이 무너지고 돈이 새고 감정이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아이는 늘 불안을 들이마십니다. 오늘은 평온할까 또 폭풍이 올까 가정이 날씨처럼 변덕스러워집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아이가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더 착했으면 아빠가 덜 마셨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엄마가 덜 화냈을까? 이런 죄책감은 아이의 마음을 갉아먹고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과도한 책임감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아이는 남의 감정까지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섯째, 인색함과 무정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색함은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인색함, 칭찬의 인색함, 공감의 인색함입니다. 아이는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늘 조건을 붙입니다. 성적, 성과, 체면, 비교로 아이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사랑을 거래로 배웁니다. 인정받기 위해 과하게 애쓰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커서도 늘 불안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허전하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부모의 냉정함은 아이에게 평생의 결핍이 됩니다. 일곱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화가 날 때 폭발하고 협박하고 침묵으로 벌을 주고 감정으로 집을 지배하는 부모 밑에서 아이는 늘 눈치를 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억누르다가 병이 되거나 한 번에 터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감정이란 원래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데 아이에게 감정은 위험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가까워지면서도 마음의 문을 끝까지 열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불편함이 오히려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은 바꿀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행동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7가지가 자녀의 삶에서 어떤 형태의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부모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날카롭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7가지가 나중에 벌을 받는다는 식의 막연한 공포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삶에서 구체적인 고통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만든 집의 공기는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몸과 마음에 남아 그 사람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자녀가 평생 짐처럼 느끼는가? 그 구조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조부모를 무시하는 집에서 자란 자녀는 대체로 2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관계에서 늘 불안해하며 언젠가 나도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를 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먼저 거리를 둡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도망가고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극단적으로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관계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떠나지 않게 하려고 지나치게 맞추고 자기 욕구를 숨기며 결국 자기 삶이 텅 비어버립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에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가까운 사람은 결국 함부로 대하거나 버릴 수 있다는 규칙을 보고 배웠으니까요. 효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 앞에서 부모가 보여줘야 할 것은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기본 품격입니다. 그 품격이 무너지면 자녀의 마음속에 신뢰가 자라지 못합니다. 둘째, 외도나 배신으로 가정의 신뢰가 깨진 집에서 자란 자녀는 사랑을 따뜻한 쉼으로 배우지 못합니다. 사랑은 원래 사람을 살리는 힘인데 그 아이에게 사랑은 긴장과 감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연애나 결혼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상대를 계속 확인하고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불안해하고 의심이 커지면 스스로 관계를 깨버립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늘 흔들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가 자기 가치감을 잃는 경우입니다.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흔들렸을까? 아이는 이런 질문을 혼자 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죄책감으로 굳어집니다. 죄책감이 굳어진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입니다. 셋째, 말로 상처 주는 집에서 자란 자녀는 내면의 목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는 역시 안 돼 라고 자신을 공격합니다. 이 두 번째 목소리는 대개 부모의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들은 비난, 비교, 조롱이 자녀의 마음속에 자동 재생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늘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노력해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작은 지적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혹은 반대로 타인을 먼저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둘 다 결국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말이 만든 자존감의 구조는 오래 남습니다. 넷째, 정직이 무너진 집은 자녀에게 삶의 기준을 흔들어 놓습니다. 부모가 편법을 쓰면서도 당당하고 남을 속이면서도 합리화하면 아이는 혼란을 배웁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건가? 양심은 결국 약한 사람의 도구인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자녀는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립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싸우면서 삶이 늘 불안정해집니다. 이 불안정은 결국 직장, 돈, 관계에서 작은 폭탄처럼 터집니다. 신뢰를 잃기 쉬운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돌아오면 다시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순환의 출발점이 집안에서 형성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중독과 방임의 집은 자녀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상처를 남깁니다. 약속이 깨지고 돈이 새고 분위기가 늘 불안하면 아이는 안정감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 미숙합니다. 작은 압박에도 무너지고 반대로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책임감의 뒤틀림입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를 대신해 집안을 책임지려 하며 너무 일찍 어른이 됩니다.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린 마음이 치료받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아웃이 오고 관계에서 지치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모릅니다. 이것 역시 평생 짐이 됩니다. 여섯째, 인색함과 무정함은 자녀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부모가 돈은 주더라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나는 조건을 만족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적, 성공,
체면으로 평가받은 아이는 평생 인정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숨쉬고 칭찬이 없으면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피곤해집니다. 늘 잘 보여야 하고 늘 증명해야 하니까요. 사랑이 쉬운 일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일곱째,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집에서 자란 자녀는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감정은 원래 소통의 도구인데 그 아이에게 감정은 폭발과 상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거나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반드시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몸이 아프거나 관계가 끊기거나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자녀는 결국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성인이 되고 그 대가는 꽤 큽니다. 여기까지가 왜 자녀가 평생 짐을 지는가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부모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7가지를 한 번에 뒤집는 방법을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오늘부터 실행 가능한 3가지 교정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 돈, 시간, 감정, 이 4영역에서 부모가 무엇을 바꾸면 자녀의 삶이 달라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요. 이제부터는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정의 규칙입니다. 그 규칙이 따뜻하고 단단하면 아이는 어디서든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규칙이 거칠고 불안하면 돈이 많아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7가지 업을 단숨에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부모가 붙잡아야 할 것은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원칙,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녀의 미래다라는 원칙입니다. 효를 강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 앞에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조부모를 향해 한숨 쉬는 표정, 짜증 섞인 말투, 저분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투정은 아이의 마음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아이는 그 장면을 보며 관계의 기본을 배우거든요. 그때 아이는 이렇게 배웁니다. 사람은 늙으면 부담이 되고 버려질 수 있다. 이 생각이 깔리면 자녀는 평생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창한 효도가 아닙니다. 딱 3가지입니다. 아이 앞에서 조부모를 존칭으로 부르십시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부모님이 불편한 행동을 하셔도 즉각 비난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제가 할게요로 반응하십시오. 아이는 갈등을 해결하는 언어를 배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부모 이야기를 할 때 아이 앞에서 조롱과 험담을 끊는 것입니다. 아이는 험담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험담의 대상이 결국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품습니다. 둘째 원칙, 가정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외도나 배신의 문제는 결국 신뢰의 붕괴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이는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아이에게 말로 훈육하기 전에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하느냐? 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기본적인 존중을 보이고 가정 안에서 거짓말을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아이에게는 가장 큰 교육입니다.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아이 앞에서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너는 원래 그래 같은 말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에서 가장 금지해야 할 것은 비밀과 이중생활입니다. 아이는 분위기로 압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아이의 불안은 커집니다. 만약 이미 신뢰가 깨진 사건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책임 인정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품격을 세우는 말입니다. 셋째 원칙, 말의 규칙을 바꾸면 가정의 운이 바뀐다는 원칙입니다. 저는 말이 가장 현실적인 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던지는 말은 아이의 내면에 남아 평생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바꿔야 할 것은 훈육의 내용 이전의 훈육의 문장입니다. 오늘부터 부모가 지켜야 할 말의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행동을 지적한다.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대신 오늘 숙제를 언제 할지 정해보자. 비교를 끊는다. 누구는 잘하는 데는 아이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를 질투와 열등감에 가둡니다. 비난 대신 요청으로 말한다. 하지마. 대신 지금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말이 바뀌면 아이의 마음이 덜 부서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지만 화가 나면 그게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분노의 관리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가정의 공기가 망가집니다. 분노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말을 늦추는 것입니다. 감정은 빠르고 지혜는 느립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 때는 즉시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결론을 내리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지금은 내가 흥분했으니 10분 뒤에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가 집안을 살립니다. 아이는 그 장면을 보며 배웁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평생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집이 불안한 것입니다. 집이 불안하면 아이는 세상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반대로 집이 안정되면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남길 유산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집의 안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원칙을 7가지 업에 정확히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즉 각 업을 끊는 구체적 행동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끊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하루 단위로 실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알겠는데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7가지를 각각 끊는 행동 스톱과 새로 시작할 행동 스타트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집안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규칙들입니다. 작은 규칙이 쌓이면 집의 공기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첫째, 불효의 업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끊는 방법입니다. 스톱. 아이 앞에서 조부모를 흉보지 마십시오. 귀찮다, 부담이다, 또 시작이다 같은 말은 아이에게 인간관계의 기본을 무너뜨립니다. 스타트. 딱 2문장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말씀 고마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2문장은 조부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듣고 배우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 아이를 편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할머니가 이상하지? 같은 질문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둘째, 외도, 배신의 업가정, 신뢰 붕괴를 끊는 방법입니다. 스톱. 부부 사이 문제를 아이에게 설명하며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판사가 아닙니다. 아이는 안전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스타트. 신뢰는 큰 이벤트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으로 회복됩니다. 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 연락을 끊지 않는 것, 가족과의 식사 한 끼를 소중히 하는 것,
이런 행동이 신뢰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아이 앞에서 배우자를 인격으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라는 말은 배우자를 찌르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찌릅니다. 아이는 부모 둘을 자기 뿌리로 느끼니까요. 셋째, 말의 엇비난, 조롱, 비교, 독설을 끊는 방법입니다. 스탑, 성적, 외모, 성격을 낙인 찍는 표현을 끊으십시오. 넌 게을러, 넌 원래 못해, 넌 왜 그래 같은 말은 아이의 정체성을 망가뜨립니다. 스타트, 훈육의 문장을 바꾸십시오. 왜 못했어? 대신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지마. 대신 지금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실 기반 칭찬을 하십시오. 너는 착해. 같은 추상적 칭찬이 아니라 오늘 네가 동생 기다려준 거 그건 배려야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아이는 자기 안에 좋은 면을 발견합니다. 넷째, 정직이 무너지는 어편법, 속임, 남의 것, 탐함을 끊는 방법입니다. 스탑. 아이 앞에서 세상은 원래 그래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아이의 양심을 무너뜨립니다. 스탑. 부모가 먼저 정직의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작은 실수도 인정하고 잘못 받았으면 돌려주고 약속을 어겼으면 사과하는 것. 아이는 그 장면을 보며 정직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돈을 이야기할 때도 남보다 이겨야 한다보다 남을 속이지 않고 얻는 돈이 오래 간다는 기준을 심어주십시오. 다섯째, 중독의 업수, 도박, 과소비, 방임을 끊는 방법입니다. 스탑. 가족과의 약속을 술자리나 도박보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아이는 그것을 나는 후순위로 받아들입니다. 스타트. 중독은 의지로만 끊기 어렵습니다. 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술자리를 줄이는 구체적 규칙을 정하고 주 몇 회, 시간 제한,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고 가계부, 자동이체, 위험한 장소, 사람, 시간대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이건 네 탓이 아니다. 아빠, 엄마가 고쳐야 할 문제다. 이 말이 아이의 죄책감을 끊어줍니다. 여섯째, 인색함과 무정함의 업도움, 공감, 나눔의 부족을 끊는 방법입니다. 스탑. 아이의 감정을 별것 아니다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울어? 그 정도도 못 참아? 이런 말은 아이가 감정을 숨기게 만듭니다. 스타트. 하루 10분이라도 감정 듣기 시간을 만드십시오. 조언부터 하지 말고 먼저 듣고 그랬구나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눔의 습관을 보여주십시오. 큰 기부가 아니라도 됩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를 부모가 실천하면 아이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웁니다. 결국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받는 힘은 이런 신뢰에서 나옵니다. 일곱째, 분노의 어폭발, 협박, 침묵 처벌을 끊는 방법입니다. 스탑. 화가 났을 때 즉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 결론은 대개 상처로 남습니다. 스타트. 분노가 치밀 때 사용할 고정 문장을 정해 두십시오. 지금은 내가 흥분했으니 10분 뒤에 이야기하자.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서 대화하십시오. 회피가 아니라 조절이 핵심입니다. 아이는 그 과정을 보며 감정 조절을 배웁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평생 남는 기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7가지는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가정의 신뢰와 안전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오늘부터 할 일도 하나로 모입니다. 집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 자녀는 그 안전을 먹고 자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원문에도 나오는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 어머니를 방치하고 굶기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가족의 사례를 통해
왜 인과가 단지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무섭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왜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죄가 가장 큰 파괴를 만드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문에 나오는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 문제가 단지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파국으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개 거대한 사건 하나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무정함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상할 만큼 빠르고 이상할 만큼 정확하게 사람을 덮칩니다. 한 마을에 자식이 6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땅을 일구고 허리를 굽혀 일하며 아들 셋, 딸 셋을 키웠습니다.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집을 마련해주고 딸들을 시집 보내며 살림을 챙겨주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과로 끝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누워 지내야 했고 대소변도 혼자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해줬느냐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시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로 번갈아 돌보자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특히 며느리들과 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집안에서 말다툼이 잦아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 쪽에서 딸들은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막아버립니다. 겉으로는 집안 질서를 세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귀찮은 일을 줄이겠다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누구든 핑계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의 끝에는 늘 약자가 놓입니다. 이 경우 약자는 누워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음식이라도 조금씩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줄어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밥을 드리면 화장실을 가야 하고 씻겨야 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 먹이지 않으면 일도 줄어든다는 잔인한 결론으로 미끄러집니다. 사람은 큰 악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작은 무책임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악기 됩니다. 딸들이 어머니를 보러 왔을 때 어머니는 힘없이 배고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딸들은 먹을 것을 챙겨옵니다. 그때 며느리들이 화를 냅니다. 아까 죽 한 그릇 먹었는데 또 먹느냐? 그런데 딸들이 몰래 어머니의 배를 만져보니 배가 움푹 꺼질 만큼 말라 있었다고 하지요. 말은 먹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먹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태는 명백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안 다툼이 아니라 의도적 방치입니다. 딸들이 계란을 가져왔을 때 어머니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품위도 체면도 내려놓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가 계란 몇 개를 그렇게 먹었다면 그동안 얼마나 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음식을 빼앗아 땅에 던지고 밟았다고 합니다. 병 때문에 못 먹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무섭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지 봅니다. 잔인함은 늘 명분을 달고 옵니다. 너희가 먹여서 엄마가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 같은 말은 사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말입니다. 책임을 질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내가 할게 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들은 울부짖으며 장례를 치릅니다.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알 만큼 큰 소리로 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볼 때 저는 늘 묻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왜 그러지 않았는가?
사람은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죄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모른 척한 죄는 장례식의 큰 울음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문은 그 뒤에 일어난 일로 넘어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년도 되지 않아 자식들과 사이며 며느리들이 연이어 큰 병과 사고를 겪었다는 내용이지요. 저는 이것을 단정적으로 하늘의 벌이라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가족을 그렇게 대하는 집은 이미 내부가 썩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썩은 관계는 결국 몸과 돈과 삶 전체를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죄책감, 원망, 불화,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지면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그 스트레스는 병으로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집은 이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준을 잃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서로 돕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제가 오늘 이 사례를 굳이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효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버리는 순간 그 집은 인간다움을 잃고 인간다움을 잃은 집은 결국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 단지 어른 한 분을 보살피는 일이 아닙니다. 그 집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고 자녀에게 인간의 기준을 남기는 일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왜 불효가 가장 큰 죄라고까지 말하는가를 세 가지 관점, 인간 심리, 가족 구조, 사회적 인과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상처가 생긴 가정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을 제시하겠습니다. 원문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0,000가지 죄 중에 불효가 가장 크다. 어떤 분은 이 표현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의 핵심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불효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밥 한 끼를 못 챙겨드린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효는 결국 인간관계의 기본 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본 윤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죄가 들어올 자리가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불효를 근본을 자르는 죄로 본 것입니다. 그럼 왜 불효가 그렇게 무섭게 작동할까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심리의 관점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한 줄을 지워버립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줄입니다. 부모는 언젠가 약해집니다. 늙고 병들고 느려지고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능력을 끊어버립니다. 그 능력이 사라지면 자신도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누구나 약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책감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완전히 죽지 않는 이상 자신이 했던 일을 어딘가에서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압니다. 그래서 불효의 사람은 종종 두 가지로 무너집니다. 하나는 불안과 공포로, 다른 하나는 분노와 공격성으로. 죄책감은 그대로 있으면 아프니까 사람은 그것을 덮기 위해 더 거칠어지거나 더 무감각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관계가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둘째, 가족 구조의 관점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집은 돌봄의 규칙이 사라진 집입니다. 돌봄의 규칙이 사라지면 위기가 왔을 때 서로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원문에 나온 사례를 보십시오.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자식들은 처음엔 번갈아 돌보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불화가 생기고 책임을 떠넘기고 결국 먹이지 않으면 일이 줄어든다는 가장 비인간적인 결론으로 미끄러집니다. 이것은 단지 한 명의 노인을 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집이 이미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동료로 보지 않고 가족을 부담으로 보는 집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집은 나중에 자식들끼리도 반드시 갈라집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형제 자매 사이의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했냐, 누가 덜했냐로 다투고 돈이 걸리면 더 치열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 불효는 부모에게만 죄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붕괴시키는 구조의 죄입니다. 셋째, 사회적 인과의 관점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윤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불편하면 책임을 버려도 된다는 규칙이 퍼지면 그 사회는 약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지금은 내가 강해서 남을 버리지만 언젠가 내가 약해지면 나도 버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불효를 단지 가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허무는 문제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미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미 우리 집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늦었나? 저는 늦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회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복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의 규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회복의 최소 실천은 4가지입니다. 첫째, 말을 바꾸십시오. 부모에게 하는 말부터 바꾸는 겁니다. 존댓말을 다시 세우고 짜증 섞인 말투를 줄이고 핀잔보다 확인과 도움의 문장으로 바꾸십시오. 왜 또 그래요? 대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 한 문장이 집의 공기를 바꿉니다. 둘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효는 마음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일정으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달에 한 번 방문, 병원 동행 같은 구체적 약속을 정하고 지키십시오. 약속이 쌓이면 신뢰가 돌아옵니다. 셋째, 돈의 규칙을 명확히 하십시오. 돌봄은 결국 현실입니다. 비용이 듭니다. 형제 자매가 있다면 감정으로 싸우기 전에 비용과 역할을 문서처럼 정리하십시오. 애매하면 반드시 분쟁이 됩니다. 분쟁이 되면 부모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넷째, 자녀 앞에서 기준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자녀는 당신이 부모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당신에게 돌아올 태도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인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효가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죄가 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효는 사람의 심리를 무너뜨리고 가족의 구조를 붕괴시키며 사회의 윤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 죄를 근본의 죄로 보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원문이 제시한 나머지 업 외에도 말의 업, 도둑질, 술과 도박, 인색함, 분노, 왜 결국 가정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3가지 유산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문은 7가지를 각각 따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공통된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안전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평생 짊어지는 짐은 부모가 저지른 사건 하나가 아니라 사건이 반복되며 굳어진 집의 분위기입니다. 집이 안전하지 않으면 아이는 세상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삶은 성장이 아니라 불안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업은 사실 한 줄로 연결됩니다. 부모가 조부모를 함부로 대한다. 관계의 기본이 무너진다. 아이는 신뢰를 잃는다. 부모가 외도와 배신으로 가정을 흔든다. 집이 전쟁터가 된다.
아이는 사랑을 두려워한다. 부모가 말로 상처를 준다. 아이의 자존감이 부서진다. 아이는 스스로를 공격한다. 부모가 편법과 속임을 당연시한다. 양심의 기준이 흔들린다. 아이는 선택 앞에서 흔들린다. 부모가 술, 도박, 과소비로 중독된다. 약속과 경제가 무너진다. 아이는 불안 속에서 자란다. 부모가 인색하고 무정하다. 공감이 사라진다. 아이는 사랑을 조건으로 배운다. 부모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다. 감정이 폭력이 된다. 아이는 감정을 두려워한다. 결국 모두 안전의 문제입니다. 안전이란 집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보호받는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아이는 바깥 세상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전이 없는 아이는 실패가 곧 나는 버려진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고 작은 거절에도 인생이 끝난 듯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자녀가 평생 지는 짐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유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문이 말하는 재물보다 덕이 중요하다는 말을 현실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산은 말의 품격입니다. 아이에게 남기는 가장 큰 재산은 집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부모의 말투는 자녀의 내면의 말투가 됩니다. 그러니 부모는 아이에게 가르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이에게 하는 말이 훗날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할 말이 되어도 괜찮은가? 칭찬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상처 주는 말을 끊는 것입니다. 비교를 끊고 조롱을 끊고 낙인을 끊는 것, 그리고 대신 행동 중심의 지도를 하십시오. 너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이 행동은 다음엔 이렇게 하자. 이 한 줄의 차이가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둘째 유산은 신뢰의 규칙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에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 거짓말을 줄이는 모습에서 생깁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강한 교육은 훈계가 아니라 일관성이라고. 부모의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아이는 세상을 믿습니다. 부모가 말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편법을 쓰면 아이는 혼란 속에서 자랍니다. 혼란은 불안이 되고 불안은 결국 관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셋째 유산은 감정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부모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인생 기술입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꿔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추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말이 거칠어지기 전에 숨을 고르는 부모, 사과할 줄 아는 부모,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문에는 돈은 은행에 있으면 내 것이 아니다, 써야 내 것이다 같은 말도 나오지요. 저는 그 말이 핵심을 잘 찌른다고 봅니다. 결국 부모가 쥐고 있는 것은 언젠가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돈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놓지 못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욕망, 비교,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부모가 해야 할 마지막 공부는 내 것을 줄이는 공부입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 줄이고, 내 욕망을 조금 줄이고, 내 고집을 조금 줄이는 것, 그 빈자리에 가족의 안전이 들어옵니다. 이제 결론을 한 문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성공의 비법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자녀는 어디서든 존중받고 누구와 함께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펀8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부모가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아주 짧고 강하게 묶어드리고 영상의 마무리로 시청자 마음을 붙잡는 결말 문장까지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해야 할 것으로 딱 3가지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내용을 많이 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실제로 바꾸어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결론을 단순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의 짐을 남기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미 생긴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려면 오늘부터 3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는 종교를 믿는 분에게도 그렇지 않은 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원칙이기 전에 인간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정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아이를 훈육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말로 조각합니다. 부모의 말이 아이의 성격을 만들고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를 만듭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말의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쁜 말을 많이 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끊는 것, 비교, 조롱, 낙인, 비난, 무시, 냉소를 끊는 것, 그것만 끊어도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너는 원래 그래. 이 말은 아이를 고치려는 말이 아니라 아이를 포기하는 말입니다. 아이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자기 존재가 부정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훈육을 할 때도 너는 왜 그러니가 아니라 이 행동을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행동을 다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같은 말로 아이에게 감정의 빚을 지우지 마십시오.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말을 바꾸는 구체적 규칙을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집안에서 너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금지합니다. 너는 왜로 시작하면 대부분 공격이 됩니다. 대신 나는 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걱정이 돼. 나는 네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같은 내용을 말해도 아이의 마음이 덜 부서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사실 기반 칭찬을 하십시오. 잘했어가 아니라 오늘 네가 할머니 인사 먼저 한 거 그게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야. 이런 칭찬은 아이의 인격을 키웁니다. 둘째, 가정의 신뢰를 일정으로 만드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약속이 계속 깨지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끊기고 귀가 시간이 매번 어그러지고 말이 번복되고 책임이 미뤄지는 것, 이런 것이 쌓이면 집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진 집에서는 아이가 세상을 믿는 감각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뢰는 감정으로 회복하려 하지 말고 일정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고정된 약속 3가지를 만드십시오. 첫째, 고정 대화 시간입니다. 하루 10분이든 20분이든 가족이 화면을 내려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 가 아니라 그랬구나. 이 한마디가 아이를 살립니다. 둘째, 고정 식사 한 끼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라도 좋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시간은 단지 영양 섭취가 아니라 가족의 체온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셋째, 고정 책임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맡고 어머니는 무엇을 맡고 아이는 무엇을 맡는지 작더라도 정하십시오. 책임이 정해지면 가족은 서로를 덜 원망합니다. 원망이 줄어들면
집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조부모 돌봄 문제가 있다면, 특히 형제 자매가 있다면 더더욱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역할과 비용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애매하게 두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면 가장 약한 분이 피해자가 됩니다. 문서처럼 차갑게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언제 병원 동행을 한다. 비용은 어떻게 나눈다. 긴급 상황은 누가 맡는다. 이걸 정해두면 불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죄가 생길 틈이 사라집니다. 셋째, 분노를 기술로 다루십시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나도 좋은 말 하고 싶지. 그런데 화가 나면 안 돼. 맞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도덕으로 다루면 실패합니다. 분노는 기술로 다뤄야 합니다. 기술은 연습으로 됩니다. 제가 권하는 분노 기술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화가 올라오는 순간 입을 늦추십시오. 감정은 빠르고 지혜는 느립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둘째, 화가 치밀 때 사용할 고정 문장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은 내가 흥분했으니 1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문장은 아이에게 감정은 조절할 수 있다는 교육이 됩니다. 셋째, 반드시 돌아와서 대화하십시오. 멈추고 끝내면 회피가 됩니다. 멈추고 돌아와야 조절이 됩니다. 아까는 내 말이 거칠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할 줄 아는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살립니다. 사과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권위를 사람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언어, 신뢰의 일정, 분노의 기술이 정착되면 7가지 업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7가지 업의 공통된 뿌리가 가정의 안전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안전해지면 외도는 줄어들고, 말의 폭력은 줄어들고, 편법은 줄어들고, 중독도 제어가 쉬워지고, 인색함도 풀리고, 불효도 줄어듭니다. 안전은 윤리를 낳고, 윤리는 다시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좋은 인과의 순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돈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는 아이는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아이는 돈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그 기준이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집에서 매일 반복되는 태도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태도,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 감정을 조절하는 태도, 이 4가지가 자녀를 지킵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수를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후회는 감정이지만 변화는 행동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비교를 끊든, 오늘부터 조부모에게 존칭을 쓰든, 오늘부터 화가 날 때 10분 멈추는 연습을 하든, 무엇이든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아이는 부모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다리는 것은 부모의 수정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고치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그때부터 다시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